됨으로써 간호사가 무제한으로 회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커스나 노동서와 같이 무한정 몰입하도록 요구당하는 돌봄은 그게 교육이든 간호이든 간에 현장에서는 아주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커스가 간파했던 갤리건과 노딩스가 말한 돌봄의 윤리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동기와 어디에서 나왔다고 해도 페미니즘에 반하는 역사를 초래해 현대 페미니즘의 위험한 동향이 될 수 있다. 시나가와도 돌봄의 윤리로는 돌보는 사람에 대한 착취를 억제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에 대한 비판을 소개했다. 돌보는 사람의 역할에 부과된 여성이 노동에서 말하는 식으로 윤리로는 내면화하면 해당 이론은 여성의 돌봄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억압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했다. 임상 철학의 돌봄론. 또 한 가지 돌봄 이론으로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된 임상 철학의 돌봄론을 소개한다. 임상 철학을 추천한 와시다 기요카즈는 돌봄론 연구를 심화했는데 듣기 힘의 8장 호모 파티엔스에서 돌봄을 논했다. 호모 파티엔스는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페이션스 환자의 어원이 라틴어 파티엔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와시다에 따르면 돌봄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전혀 미루지 않고 타자의 곁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고통당하는 이의 괴로움을 줄이고자 뭔가를 하는 것, 즉 의료와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와시다는 다음과 같은 돌봄 활동을 돌봄의 원형으로 거론했다. 젖을 물리고 젖이 묻은 이가를 닦아준다. 떨어뜨린 장난감은 지워주고 똥 범벅이 된 엉덩이를 닦아준다. 머리, 턱 아래, 겨드랑이 아래를 또 손가락 사이와 허벅지 사이를 정식껏 씻겨준다. 이런 경험이 돌봄이다. 이 서술은 마요로프가 말한 돌봄 활동과 대조적이라 흥미롭다. 첫째, 와시다가 말한 돌봄의 원형은 곧 본질주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어머니만 젖어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마요로프와 달리 와시다는 돌보는 경험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경험, 그것도 완전한 수동성의 경험을 원형이라고 봤다. 마요로프는 돌봄을 오직 돌보는 쪽에서 설명했고 자신의 돌봄을 받는 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례하는 돌봄은 자연화되고 본질화된 돌봄, 또 보편적 개념으로 비약한 돌봄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돌봄의 반대편에 있는 돌봄을 물어야 한다. 즉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돌봄이 어떻게 배치되고 수행되는가와 같은 경험적 물음이다. 철학자도 윤리학자도 이런 물음에는 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이 속한 학문의 본질일까 아니면 한계일까? 돌봄의 맥락을 살피다.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오카노 야요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여성과 달리 돌봄의 젠더성, 계급성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오카노는 한나 아렌트가 그리스 철학의 돌봄 가치관을 접하고 생명의 욕구를 육체로 충족시키려 봉사하고 노동자로서 여자와 노예는 동일한 범죄에 속한다라고 언급한 말을 소개한다. 오카노는 아렌트의 논의에 대해 정치학자 주안 트론트를 소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 노동과 돌봄 노동을 동일시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돌봄은 저속한 노동이고 분별 있는 시민이 행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시민이란 돌봄의 육체적 노동을 여자와 노예에게 강제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고상한 공적 생활과 정신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돌봄에 대한 인권적 접근. 앞서 돌봄의 사역은 돌봄 행위를 맥락화하는 시도라고 언급했다. 이런 시도는 철학, 윤리학과 같은 규범 과학의 접근법과 달리 돌봄을 그 자체로 좋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떤 맥락에서 돌봄이 좋은 것인지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지 돌봄이 억압과 강제가 될 수 있는지 낱낱이 해부하듯 살핀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시민권의 집합이다. 복수의 시민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역사와 사회의 맥락에 따라 변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 초상권과 일주권 등 다양한 권리가 사회권으로 인정되어 왔다. 나는 인권에 대해 초역사적 접근법을 지도하지 않는다. 돌봄의 권리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했으며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비로소 권리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인권의 접근법은 기본적 접근법이긴 하나 역사성에 있다. 돌봄의 권리를 두고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돌봄에 관한 보편주의적 규범을 전제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게일리와 그 동료들은 돌봄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에서 돌봄의 권리가 다음 세 가지 권리의 집합이라고 했다. 1. 돌봄을 할 권리.
2. 돌봄을 받을 권리. 3.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나는 다음을 추가했다. 4.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 가운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처음에 등장한 것은 돌봄을 할 권리이다. 이것은 치밀한 관계에 있는 타자를 직접 돌볼 권리를 가리킨다. 실상 젠더, 계급, 인종에 따라 많은 남녀는 돌봄을 할 권리를 빼앗겨왔다. 모성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은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이는 가족사 연구의 성과로 모성에 대한 연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모성은 억압적인 동시에 해방적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는 중간계급의 이데올로기였고 상류계급이나 하류계급은 자녀를 직접 돌볼 권리를 빼앗겼다. 그런데 중간계급의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가 되면 노동시장의 배제를 경험한다. 또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모성을 갖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게끔 해서 어머니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친권소송의 경우는 어머니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돌봄을 할 권리 안에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시켜 자발성과 선택성은 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을 하는 성으로 여성을 자연화한 이데올로기는 자연성의 근거로 강제성을 이야기한다. 데일리 등이 꿰뚫을 받던 가족 돌봄은 대부분 강제노동이다. 예컨대 며느리가 고령자를 돌보는 것을 보면 돌봄은 현실에서 종종 강제노동임을 생각할 수 있다. 강제노동은 수용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가족은 또 다른 강제 수용소가 될 수 있다. 강제 수용소와 마찬가지로 가족 안에도 학대가 있고 강제노동이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돌봄을 할 권리에 비해 돌봄을 받을 권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늦게 등장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방치나 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살았다. 어린이들도 돌봄을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기 어렵다. 돌봄을 받을 권리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나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복지에 책임이 있다고 한 복지국가와 이에 기초한 사회적 이념이 등장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다른 인격 협약에 비해 뒤늦게 나온 것을 봐도 어린이 권리와 같은 개념에 늦게 승립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은 권리를 개념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리 등의 논의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다. 첫째, 돌봄 개념을 상호 행위로 정의했지만 실상 그 해석은 돌봄을 하는 사람의 행위에 편향되었다. 둘째,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돌봄은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말 앞에 부적절한 또는 바람직한 과 같은 형용사를 넣어보면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예범죄를 가르치거나 훈육하는 명목으로 일어나는 자녀 학대, 또 보호하는 명목으로 고령자의 손과 발에 묶는 신체 구속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돌봄 상황에서 이 권리는 돌봄을 받을 권리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아가 돌봄 그 자체의 폭력성과 억압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치는 타자를 무한정 수용하고 공부하는 돌봄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시나가와의 비판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치는 돌봄 논의에서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가 한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뒤집어 보면 이것은 돌봄을 통해 돌보는 상대를 지배할 수 있는 폭력성에 둔감한 것이다. 돌봄을 할 권리를 돌봄을 하러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연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돌봄을 받으러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연결함으로써 돌봄을 받는 이의 자기 결정권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적 기관의 이용자의 의향과 상관없이 멋대로 돌봄 내용을 결정한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온정주의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다. 돌봄을 할 권리를 행사한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을 돌봄 페널티라고 한다. 돌봄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두고 돌봄을 하니 훌륭하다고 사회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는 마치 사회에서 벌칙을 받기라도 한 듯 평생에 걸쳐 손실을 경험한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생애임금제 일식이익. 일식이익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으리라 보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식이익이 1억 2천만 엔이다. 이게 돌봄을 하는 이 여성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인가?
돌봄 편의를 방지하려면 돌봄을 할 권리를 선택한 이의 소득이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권리는 어떨까?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침해받고 있다. 돌봄을 하는 쪽과 돌봄을 받는 쪽 간에 결정적으로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돌봄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돌봄 관계에서 벗어날 선택지가 있는데 반해 돌봄을 받은 니즈가 있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이가 돌봄 관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 위험을 의미한다. 이 즉시 나는 돌봄을 상호행위로 인식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돌봄의 권리 또한 돌봄을 하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의 복수성, 나아가 적극성과 소극성과 같은 양의성을 가질 수 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준비하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좀 힘들었어요. 어떤 개념 점에 정리도 개념을 좀 파괴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 이 완전 대학 과목, 대학 전공 과목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게 이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오늘 다 들어오셨는데. 예, 다 들어왔으니까 사진 한 장 잘 찍으세요. 근데 또 신이사님이 또 들어오셨다. 이명계 선생님 아기가 아, 아프다고. 제가 지금 운전 중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동영상 켜도 깜깜하게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네네네. 질문자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책을 드디어 잘랐습니다. 이제 다 잘라가지고 잘랐군요. 예. 잘라서 3등분, 3등분을 해서 오늘은 이제 강릉에 갔다가 이 책 3등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그 3년 수험 공부가 아니고 10년 수험 공부용으로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등분 하셔가지고 10등분 해가지고 쪼가리 내가지고 들고 다녀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의 심리학하고 또 죽음의 미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학문적인 책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진술적인 부분들이지만은 이분은 1장, 2장에서 아주 잘근잘근 잘근잘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학문적인 경향들을 잘근잘근 씹어대는 이 여성의 능력이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내공을 제공해 주신 분이 앞에 이야기했던 낸시 폴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낸시 폴브레라는 사람이 그 돌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돌봄에 대한 사회학이지만은 돌봄에 대한 경제학을 하는데 이분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돌봄에 대한 가치가 그동안에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 여성들이 돌봄에 대한 이 부분들의 경제학적인 부분들과 함께 이분 누구죠? 이분 지즈코 이분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사회학적인 부분들로 나중에 결론 부분에 나가면은 결국에는 평등한 사회로 평등하게 삽시다.
그동안에 남성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평등하게 삽시다. 성평등을 구현하고 그리고 뭡니까?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행태로 해서 자기가 해왔던 부분들을 펼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고령화가 되는 이상에는 이 부분들이 논지적으로 아마 확장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일에 고령 사회가 아니고 아동 중심 사회가 저출생 다산 사회가 되어져 버리면은 요 부분들이 모성애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저출생하고 다사 사회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앞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요 내용 한 개 한 개를 촘촘하게 챙겨가는 거는 굉장히 앞서가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장을 보면서 저도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페미니즘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실한 어떤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회학에서 이제 규범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규범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보니까 도덕적이고 이제 윤리적인 방법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본 사람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남성들이 굉장히 이게 비평가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어렵게 지금 취업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등화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어떤 그 개인주의나 개인주의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주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이제 책이 좀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방향이 후성해서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돌봄이라는 자체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본의 이 책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융합시켜서 이게 어떤 그 정립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면서도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외국인 학자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이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에서 이 책을 그냥 따라가고 읽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연구까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번 이 발표할 때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뭐 어디를 눌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10분에서 15분 막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축시키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어차피 이 공부라는 거, 학습이라는 거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된다면 컴퓨터를 떠나가지고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제 좀 다 모였을 때 사무국장님이 좀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이라든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시간 없이 딱 모였을 때는 바로바로 이제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저기 연구회 모임 자체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1장, 2장을 지금 다 보기는 봤는데 좀 이해 못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철학적 윤리학 교육학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돌봄의 규범적 접근이. 그러면 철학적 윤리학과 교육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 건지, 이 돌봄이라는 게. 그러니까 철학적이라고 한다면 돌봄 자체 윤리적이고 하면 인간적인 어떤 그 인본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교육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맞는 윤리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교육학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육학은 어떤 의미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교육이 뭐 주입식이고 머릿속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 교육학에 여기서 교육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빼내서 좀 더 이렇게 폭넓은 광범위한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돌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본질적으로 수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수용, 여기서도 일본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수용이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우리 저기 이 학습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더 연구랄까,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비교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책에서는 A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때는 우리 문화적으로 만들 때는 B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김웅선 목사님 답변하실 거 있는가요? 아니, 저는 답변할 건 없습니다. 사실 사용법, PC 사용법은 꼭 그냥 교육까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그 모일 때 내일이라도 모일 때 이 참석한 사람들은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내일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좀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옆방에서 한번 좀 실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도 원장님 자료를 다들 저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들을 각자 좀 저장을 하고 계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조금 전에 15분 남았다고 뜨던데, 다른 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그 다음 타임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2장 발표로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타임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분들 좀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에 대한 이해들을 이 책에서 잘 해놓고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념에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뭐 1장, 2장 뭐 그 다음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도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빌려오고 역사적인 맥락들을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분을 쫓아가되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나라의 사회적인 환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봄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안 해.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요양보호사에 대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외국에도 뭐 일본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에 대한 사회학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사회 맥락적인 부분들을 이 양반이 지금 그 1장, 2장에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규범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나중에 나왔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인데 보통 이야기하면 규범적이라는 것은 ought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은 마땅히 이렇게 해왔던 규범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끝까지 반론을 제시하고 있구나. 누가 그렇게 규범을 만들어 놨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론을 하고 있는 마땅히 오투투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실정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 규범 경제학이라고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마땅히 시장원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정적인 실물 시장에 가면은 가격이 폭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그 매점 매석 해놔놓으면은 가격이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정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로 좀 보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저도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책들은 그냥 이론적인 그 정언적인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은 죽음의 심리학, 죽음의 미학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죽음의 심리학은 대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이 돌봄에 대한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논쟁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10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사실은 발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논문을 써줘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강의를 정리하는 것들은 논문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소논문들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특정 부분들에 있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매년 우리나라에서 한 10월달 정도 되면은 뭐죠? 트렌드, 2023 트렌드 코리아 2023, 올해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10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주제가 이 돌봄에 대한 경제예요. 이거는 이제 돌봄이 아니라, 누구죠? 김난도 씨는 돌봄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돌봄에 대한 그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양반이 중요하게 새롭게 제기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몸으로 더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지적고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얼마든지 쟁점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속에 남성들과 함께 끊임없는 그 권력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남성들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성들은 또 다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돌보 트렌드 코리아에 대한 그 부분들도 한 챕터를 다루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 관계 정서 돌봄하고 베르 돌봄, 관계 돌봄 이 세 가지로 하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논문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요 틀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논쟁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서 갈증이 많은 사람인데 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토론을 해나가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여전히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들을 토론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런 돌봄의 사회학, 돌봄의 경제학, 돌봄의 심리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회학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요 논점에 있어서 개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토론을 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고 그 토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속에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생각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반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반론하면은 시간을 또 다시 연장을 해야 되니까 이 다음 모임은 이제 7월 8일이거든요. 7월 8일은 3장, 4장 이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장은 우리 박종훈 이사님하고 4장은 신우균 이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15일 월요일 날은 맞지? 3장 4장 네 5장은 이명자 이사님이 할 수 있을까 싶고 그 다음에 6장은 이순실 이사님이 하시는 걸로. 3장이 누구예요? 예? 3장이 누구예요? 3장이 박종훈 이사 4장이 신우균 이사 그게 7월 8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5장을 이명자 이사 6장을 이순실 이사 그래서 지금 이명자 이사님하고 이순실 이사님이 자리에 없거든요. 함양춘 선생님은 언제 하죠? 함양춘 선생님은 이제 저하고 같이 하죠. 저기 이제 7장을 제가 할 거고 8장을 함양춘 감사님이 할 거예요. 그게 7월 22일쯤 될 거예요. 예, 할 때 사실 이거 공부하는 거는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올해는 좀 토론회를 좀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심포지엄을 하자는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그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가는 행동적인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자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요거 공부할 때는 기회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로 좀 모여서 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다들 네. 저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박 이사님 한 번에 저번처럼 두 사람의 발표를 하잖아요. 예, 지금 다음에 3장, 4장을 저하고 신유근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그 다음 주인가? 아니에요? 아니요, 다음 주 7월 8일 날. 이게 두 분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토론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또 책만 읽다 말거든요. 이게 하나만 지금 오늘처럼 하나 하고 조금 10분, 20분 남는 시간에 토론이라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다 의견을 모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한 챕터씩 나가야지 두 챕터 나가면 발표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항상 연태껏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챕터 읽고도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게 할 시간이 얼마 안 돼 갖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챕터 하게 되면 그냥 책만 읽고 그냥 정리만 해갖고 읽고 끝나는 걸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와갖고 토론 문화가 안 됐어요, 우리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할 시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상황이 되고 토론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제 1분 남았거든요. 한다면은 다시 좀 이제 회의를 개설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긴 돼요. 근데 오늘은 더 발표 계획은 없으니까 지금 질문을 받아야지, 그것만 정하면 질문을. 돼요. 한 장만 발표하자, 2장 하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견들 말씀을 김웅선 이사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저도 한 장이 좋은 것 같아요. 한 장이 좋다. 예. 두 장 벅차요. 네. 그럼 벌써 세 분이 저기 안에 신 이사님 어떠세요? 예. 안 어쨌든 들려요. 진도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18장이어가지고 넉 달이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가능하면 빨리 진도를 뽑자 이런 이제 생각이 섰는데 넉 달이면 7, 8, 9, 10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근데 진도가 저기 좀 늦으면 어때요? 세월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왜 책을 빨리 해갖고 빨리 비싼 5만 원짜리 책을 사가지고 빨리빨리 읽기만 하고 끝나냐고요. 조금 심도 있게 해야지. 심도 있게. 우리 수준이 어떤데 항상 읽고 말할 초등학생처럼. 나 그게 싫다고요 저는. 그러면 도대체 다음부터는 막 심도 있게 치열하게 예, 토론도 같이 하고 공부를 묻고 하는 하고 차원에서 질문을 한 꼭지씩을 꼭 제안하는 걸로. 저는 오늘 저기 책은 안 읽었지만 저기 서론을 딱 읽어보니까 질문할 게 원래 이게